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민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경자년도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뗄 수 없었던 한 해였지만 올해는 21대 총선이 있었죠. 그만큼 전국 정치권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10석 가운데 총 9석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돌아가면서 민주당의 독주 시대가 열렸고, 또 중진 의원이 없는 전국 정치권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만 내년도 국가예산 8조 원 이상 확보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당대회와 전국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분열과 리더십 부재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또 남아있죠. 자, 오늘 정치 토크 시간에 올 한 해 전국 정치권의 이슈 정리하고 새 지역의 균형 발전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 또 지방선거와 대선의 움직임 등 2021년 전국의 정치 지형도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보기와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올 한 해 정치권의 이슈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고 새해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는 총선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이슈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10자리 중 9자리를 차지했는데 민주당 일당 정치로 바뀌면서 공천 경쟁이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야당들도 새를 규합해서 여야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전북을 살게 할 수 있는 건 정치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마무리를 좀 잘하고 내년에는 정치권이 솔선수범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한병도 의원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전북 정치권이 분열되어 있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북 정치권이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잘한 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중진 의원이 없어서 전북이 변방으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국정감사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줬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내년에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지방선거나 대선 준비로 곧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보다는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도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의 생각하는 올 한 해 정치 이슈와 새 바라는 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연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20년 코로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총선마저도 비대면 방식의 여러 제약들이 있었고 상당히 어려웠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뭐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증발됐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런데 저 역시 뭐 기억나는 게 별 뭐 뚜렷한 게 없고, 예. 가장 핵심적이라고 한다면은 총선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이벤트, 결국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쭉 돌이켜 보면은 글쎄요, 아까도 리포트가에서 말씀 나온 것처럼 일당 독주 체제가 다시 부활이 됐고, 예. 또 중진 대거 탈락, 또 그러면서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이 좀 엷어졌고 지도부 입성이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초재선 의원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 정치권이 분열된 모습을 또 나타냈고, 특히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런 것들이 참 한 해에 남는 어떤 기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물극 필반이라고 하는 그 고사가 떠오르는데, 예. 어떤 사물의 전개가 그게 달하면 뒤집어진다, 반드시 반전이 된다는 뜻인데, 과거에 국민의힘이 압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민주당이 이 일색이 돼가지고 압승을 해가지고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 어떤 사물의 이치, 또 세상 사는 천리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정치권이 이런 그런 이치를 잘 받들어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전라북도가 좀 나아지고 도민 생활이 풍성해지는 그런 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올해 정치적으로는 워낙 그런 진영 논리가 팽배하다 보니까는 또 교수신문이 시작한 것처럼 고사성어,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타비 정말로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나만 옳고 상대방 글은
그러면서 진영 논리가 극에 달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것이 과제로 주어져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문제가 계속 될 것 같고 내년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요망하는 그런 어떤 안정감 있고 뭔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이런 지혜를 정치권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예. 과제가 내년 신축년 또 한 해의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의 결과가 이제 쏠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 속에서 어려운 시기에 나만을 생각하고 내 편만을 생각하는 이런 현상, 아시타비라는 이제 사자성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함께라는 우리라는 또 뭐 원팀 뭐 이런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구도 속에서 올 한 해를 좀 보내고 있는 모습으로 전북 정치뿐만 아니라 전국 정치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김영기 대표님 총선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 기타 또 다른 일들 올 한 해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또 코로나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네. 중국에서는 뭐 지난해에 발생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첫 환자가 그렇죠.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28일부터 그 마스크 대란이 있어서 어떤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코로나19 사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보고 2월에는 또 대구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결국은 올해 지금까지도 1년 내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고 현재 예상해볼 또 내년도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죠.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이런 것들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또 굳건히 지켰던 K 방역이 최근 들어와서는 좀 혼돈 상태로 빠진다고 하는가요? 그래서 많은 지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기세가 거꾸로 지지고 있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 같고 이미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전국적으로 일단 내려졌는데 이번 기회에 좀 코로나19가 좀 잦아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 지역 정치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 바람으로 국민의당이 압승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민주당이 9석을 차지한 압승을 함으로써 또다시 원래대로 고토 회복이라고 해야죠. 물론 전국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체제였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물론 당시 국민의당 당선자들도 다 민주당 색깔이었던 거 부정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고토 회복을 해서 민주당이 다수파가 되었다는 거고 큰 틀에서 보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김성주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게 지역 정치권에서는 또 핫 이슈였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김인덕 의원이 도의사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를 했고 우리가 예측해볼 또 내년도에는 안우영 의원도 이미 들리는 이야기로는 적절한 시기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현역 의원들이 도지사에 이렇게 그 이전에는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거의 주도해 왔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어떤 경선 과정을 볼 수 있는 어떤 단초들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어제 재판에서 정경심 씨가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받았어요. 방송이 나간 시점에서 보면 이제 지난주가 지난주에 받았는데 실제 우리가 정치적인 공방 또 진영 논리와 상관없이 이 사법적 처리는 별개라는 걸 또다시 한번 보여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태가 또 이런 형량 선고 일단 1심이었지만 선고가 올해 말 내년도 전국에는 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부터 또 정치 상황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10석 중에 9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만 중간에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이제 무소속이 이용호 이상직 의원 2명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8명의 현재 10석의 국회에 의원에 포진된 전북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거법 개정안이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된 부분도 있고요. 만 18세 뭐 선거 연령이 하향된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10석 중에 9석의 민주당의 의미, 뭐 좀 더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삼선 의원들이 사라진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좀 자연스럽게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동영, 조배숙 4선 의원들 또 유성엽 3선 의원 이런 분들이 다 퇴진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뭐 민심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분들의 어떤 정치 행보가 과연 도민들의 민심을 올바르게 이끌고 처신을 했는지 이게 대한 이제 심판 성격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문재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어떤 도도한 흐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측면도 있겠고요. 또 그동안에 국민의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어떤 갈짓자 어떤 행보랄지 또는 그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이 조금 변질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예.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의 어떤 존재감이랄지 영향력이랄지 또 지도부에 하나도 한 명도 없는 어떤 부재 이런 속에서 예. 과연 전라북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사실은 그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사업이랄지 지역 현안들 이런 문제가 정치 영역이 아닌 것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걱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큰 어떤 착오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은 가장 아쉬운 점은 지도부 입장에 실패한 거. 아하. 뭐 초선도 재선도 시일 흐르면은 3선 4선 중진 의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양이 있기 마련이긴 한데 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중앙 무대에서는 존재감, 지도부 입장이 실패한 이 측면이 가장 아픈 대목이 되겠고요. 예. 이런 측면들은 뭐 예산은 좀 높게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은 정치 현안들을 풀어나갈 때 지금까지 계속 고전해 왔고 앞으로도 고전은 예상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예. 선거는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선거법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1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다시 쏠림 현상, 일당 독주 체제의 모습에서 공천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짚어봐야 되겠고 역시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되면 뭐 경선이 곧 본선에서 당선이다라는 등식화 속에서 선거 토론회에 기피했던 현상들, 뭐 일련의 과정들이 그 안에서 좀 담겨져 있어서요. 김영기 대표님. 네, 지난번 총선을 비교해 보면 어떤 새로운 인물은 거의 없었고 물론 있죠. 신영대 의원이랑 있죠. 물론 신영대 의원 과거에 출마를 이미 몇 번 했던 분이니까 그렇게 보면 일종의 뭐 그 국민의당 바람대에 낙선했던 분들이 또다시 다 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선 과정에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층들이 민주당의 독특한 경선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공천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는 물갈이라든지 어떤 현역에 대한 어떤 그 기존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테크니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선거 전체로 보면 총선이면 지역에서 어떤 적합한 인물을 뽑는 선거였는데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높은 인기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당시 K 방역이었던 성공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의 어떤 투척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코로나19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음악도 들을 수 없는 선거 로고송도 들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거의 뭐 정당에 대한 지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들이 그대로 표로 나타나면서 또다시 표쏠림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압승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슈가 없는 선거였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어떤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비교하면 과거의 어떤 탄핵 무효 운동 과정 속에서 열린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됐잖아요. 열린 우리당이었죠. 많이 됐는데 이번에도 K방향의 성공,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높은 지지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의 어떤 또 로 인한 의원들이 많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역 의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락을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진 의원들의 대거 탈락으로 대부분도 중진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 소속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탈락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초선이 4명이고 재선이 6명인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당이나 민주당 도당의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난맥상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중진이 없음으로써 어떤 자장격에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을 대변하는 사람이 여전히 정세균 총리인 것처럼 이미 떠난 지가 상당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 내부적으로는 좌장이 없다는 거고 한병도 의원이 시도했던 어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쉽게 거의 예선 탈락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각자 도생 원래 각자 도생하면 더 물불 안 거리고 예산 투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요. 지난번 국민의당 민주당이 경쟁할 때 예산을 상당히 가져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건이나 이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나 내용을 물론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얼마 전에 한 말씀 했죠.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발언도 없고 예. 그다음에 실제 중앙 무대에서는 예산 투쟁 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 없는 어떤 상황들. 물론 최근에 와서 환복인가요? 환의 말씀. 예, 안우영 의원이 예. 나름대로 이 환경복지위원회 예. 새만금 관련된 문제라든 이런 것들에 했고 또 물론 신영대 의원,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해수통 문제에 대해서는 또 소신 주장도 했었지만 예. 그 주장 한 번 하고 뒤에는 다 침묵으로 지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의 어떤 지도부 리더 그룹들이 아직은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한계들을 어떤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이제 바란다면 이제 김성주 도당위원장 체제가 원래는 어떤 정책 정당 정책으로 전라북도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과 관련돼서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는 뭐 예. 모든 것이 중단돼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또 하나 보면 김성주 의원의 이렇게 토론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면 도당에서 선거 과정 속에 나타난 그 분열사항 있죠.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아무래도 자기 일종의 또 전라북도 내에서 자기 진영 우리가 보면 김성주 의원 도당위원장의 뭐 1등 공신은 안혜영 의원이고 그다음 윤준병 의원 그 익산의 뭐 김송원 정도가 예. 지지했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도당의 배치나 내용도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아직까지는 반쪽의 도당 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뭐 이상직 의원은 뭐 선거법 외에도 별건들이 많으니까 뺀다고 나면 나머지 분들 이현택 의원도 지금 벌금 150만 원 판 얼마 전에 윤준병 의원도 구형 150이었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의원님 선고를 9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90만 원 받았죠. 구형은 150이었고요. 이현택 의원도 구형 150만 원이 났다고 본다면 보통 150만 원 정도 구형을 때리면 100만 원 이하로 받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200 이상 받으면 확률이 높다. 네, 확률이 아직 뭐 결정이 1월 20일 날 선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의원 배지를 내려내야 할 정도의 어떤 내용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민주당에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상주 의원은 별건으로 앞으로 많은 어떤 험난한 과정들이 선거법부터 시작해서 일반 형사건과 관련해서도 더 험난한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코로나 속에서 문정부에 대한 압도적 지지 과정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공천받은 사람들이 거의 토론회 같은 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거 운동도 없는데 방송 언론 토론회도 기피하다 보니까 대체 뭘 생각하고 찍었냐 무조건 묻지마. 아마 이번 21대 총선처럼 묻지마로 그냥 몰표를 준 선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토론회 기피 문제들이 나타나왔다. 그리고 공천만 받으면 된다. 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어떤 보여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는 하지만 선거 있기 전부터 미리 이 방송 언론들이 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어떤 유력 후보들에 대한 대처 방안 대책 기구를 방송과 NGO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서 선거 때 닥쳐가지고 자기 방송사에서 몇 마디 하는 걸로는 전혀 효과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그런 당락과 상관없이 그런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감시 견제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길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거법 개소 내용은 이제 좀 정리를 그렇게 해주신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국가 예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8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노력을 했고 환영할 만한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국가 예산을 당초 7,500원대에서 국회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8조 원 넘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 전라북도 자체 분석도 8조 원 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한 사안인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8조를 넘겨가지고 8조 2,675억 원을 확보를 했단 말이죠. 이거 전년 대비 8.7%포인트 상승률인데 이거는 아마
최근 10년 내 최고의 증가율, 또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다음에 2위를 차지한 그런 아주 증가율로 보면 증가율로 보면은 쾌거를 차지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냈는데요. 일단 뭐 그 이면에는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정치 환경, 또 정세균 총리랄지 또 이런 분들, 또 정치권에서 많이 도움을 준 그 결과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라북도가 그만큼 어떤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예컨대 송하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기재부 그 예산실장이랄지 국장, 또 문체부 이런 데는 해당 전라북도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 그런 해당 지역 국장들한테 장문에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실정을 절절히 이렇게 구구절절히 알리는 그런 것도 주의했다는 그 분석이 나와 있고요. 또 기재부 출신인 우범기 정무부지사, 또 최훈 행정부지사 이런 분들이 워낙 그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결과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그 호남 동행이라고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호남 지역을 지금 그 안기 위해서 지역구를 연결고리 해가지고 지금 호남 동행 이런 명칭으로 지역구를 전담해서 있는데 아마 이것도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새만금 관련 예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당에서 다 이제 삭감 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고, 그걸 전라북도가 파악을 해가지고 정운천 의원한테 SOS를 쳐가지고 정운천 의원이 개인별로 설득하고 전화하고 해서 만들어냈던 성과가 상당히 크다. 새만금 예산은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영남 의원들은 무조건 초장부터 매년 거의 뭐 대폭 삭감을 정해놓고 전략적으로 자기들 쪽 예산 살리려는 거 파트식으로 해왔던 예산이 새만금 예산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을 무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가지고 상당히 주요했던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총체적으로 행정 정치가 노력을 해서 특히 TFMT 구성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전남이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전라유학진흥원이라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죠. 부안 그 진서면 운우리에 말하자면은 반개 유영원 선생이랄지 간제 전후 선생을 기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16만 약 3천 점의 그 문서랄지 역사 고증 자료를 한꺼번에 집대성해가지고 보존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광주 전남이 이 반대하는 이유는 호남학 연구소가 광주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 호남권에 또 다른 그 유학을 또 진흥원을 설립하냐 해서 굉장히 상당히 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그동안에 다 예산이 다 정부 차원에서 삭감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 날 2억 원 예산이 살아나가지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건데, 신규 사업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는 그 예를 제가 이제 든 케이스고, 이 역시 아마 송하진 지사가 그 기재부에 있는 그런 예산실장이랄지 국장한테 장문의 편지를 우리가 전남 광주가 독립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을 넣은 그런 것들이 주요했던 그런 케이스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조 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이 문제인데 7,500원대에서 뭐 6,600원이 늘어난 8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과연 내년에도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그런 문제를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정치권 힘을 모아가지고 가열차게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권 여당 민주당의 의원들이 많은 전북의 현실 속에서 정치력이라는 것을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만, 현재 이제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만, 김영기 대표님, 어떤 그 정치력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가 상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중진의 정치력 내지는 전북의 원팀의 정치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도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도당위원장 경선 과정, 뭐 이런 선출 과정을 보면 그 안에서의 원팀은 이미 깨진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2021년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실제 예산 관련해서는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과 자기가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을 이렇게 따내기 위한 노력들이 됐고, 또 소수의 어쨌든 윤준병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또 역할을 했고, 또 보이지 않게는 김성주 의원이나 안호영 의원부터 해서 이 상임위 집권당의 간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상임위 내 예산 관련해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었고 뭐 도지사를 비롯해서 또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있어서 뭐 예산은 됐으나 그 자만할 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국가 예산이 그 비슷한 프로테이지로 이미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본전치기 예산 확보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에는 국가 예산이 진액되는 어떤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항상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으로 약간 그보다 더 초과하는 형태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또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보던 주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해왔던 어떤 공공 의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뭐라고 해야죠 새만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과거만큼의 어떤 파괴력은 갖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런 그 다음에 그 금융 중심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 제3 금융 중심지라고 해야죠. 그런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올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뭐 전주시가 거의 한 2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걸었던 특례시 문제가 물걸러 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차피 1년 돌이켜보는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공공의대랄지 제3금융중심지랄지 이제 이런 문제는 뭐 지적을 해왔고 장전마을 그 피해 관련해서 책임 소재가 아직도 지금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넘겨지게 돼 있고요. 조정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또 한수원 그 한빛 원전 논배수 피해 조사 관련해서 부안이 배제된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공공의대는 관련법이 지금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예산은 11억 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 야당이 지금 딴지 거는 게 관련 법도 지금 성안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예산이냐 계속 지금 딴지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권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미완으로 지금 남겨진 상태고 해수 유통과 관련해서도 지금 용역은 해수 유통을 현혹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럼 해수 유통을 할 때 어떻게 할래? 이 문제에 대한 하우투 문제를 좀 답을 주고 뭔가 중지를 모아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는 것이 또 하나 어떤 아쉬운 점이 되겠고요. 이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고 탄소산업진흥원이 전라북도에 지적은 됐지만은 예산이 상당히 752억을 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깎여가지고 250억 정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정치권이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에 아까 원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제가 그냥 파악하는 바로는요. 또 당사자는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벌써 이합 출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혜영 의원은 뭐 당연히 정세균 물론 정세균 총리가 총리 사임이 좀 늦어져 갖고 4월달 이후로 늦어져서 대선에 이제 출사표는 좀 늦어지겠지만 어쨌든 공공연히 대선 출마를 밝히고 있다고 보면 안혜영 의원이 이제 거의 앞장서서 하고 여기도 김성주 의원도 뭐 도당위원장이니까 중립은 지키겠지만 어느 정도 가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윤준병 김성 의원의 과거 서울시장하고 또 관련이 있던 분들도 이제 새로운 뭐 어떤 과정 속에서 정세균 총리와 어떤 연동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병도 신영대 이원택이 또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이낙연 총리 당 대표죠. 지금은에 대한 당직을 맡고 있는데 이후 과정 속에서는 또 지금 행자부 장관되는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행보, 친문 행보에 따라서는 또 다른 어떤 행보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들리는 이야기로 김인도 의원은 뭐 이재명 경기지사회 쪽에서 이제 접촉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또 그쪽을 하는 거 그래서 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또 그 민주당 9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과거 도당위원장 선거처럼 또 어떤 각각의 어떤 진영 속에서 경선 과정 속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선 과정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경선 과정에서 심하게 대결하면 그 이후에 그 본선 과정에서도 좀 어렵더라고요. 자기 이치를 확보하는 게. 그래서 이미 그런 어떤 현재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해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심리연대 김영기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죠. 김성주 위원장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올 한 해 총선을 치르셨고 도당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도민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올해는 그야말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다고 할 만큼 긴장 속에 지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비교적 잘 코로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아무튼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오늘 백신의 추가 확보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를 기반으로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도민들께서도 생활 방역과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올해는 저희가 총선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이 도민들의 또 성원을 받아서 새롭게 전라북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 선거 때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전북 성공 시대를 민주당이 앞서서 이뤄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다음 대선 또 지방선거까지 어떤 중책을 이제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8조 원 시대를 열었고, 하지만 전북에 남아있는 현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역시 이제 그 부분을 21대 내년에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뭐 예산은 8조 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고요. 작년 대비해서 증가율도 한 8.7%니까 최근 10년 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도, 시, 군과 함께 각 국회의원들이 상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협업을 한 그런 성과고요. 더 크게는 아무래도 여당의 힘이 작용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야당 시절에는 반영 안 된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10개 목록을 작성하고 정부 측과 이렇게 노력해 보면 그중에 한두 개 겨우 됐었는데 이번에는 10개 목록 중에 한 7, 8개가 다 될 만큼 역시 여당이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실감했었습니다. 예. 그 저희가 또 뭐 미진한 문제들은 또 앞으로 해나갈 텐데 저는 좀 우리 도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은 게 새만금 관련돼서는 저희가 새만금 그린뉴딜 1번지라는 걸 내걸고 이번에 스마트 그린 산단을 먼저 착공한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리백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생산 기지들을 새만금을 중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해고 내년에 이걸 더 확실하게 가속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뭐 남원 공공의대 설립 자연스럽게 또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법 개정안 제외한 법안 통과 여러 이제 회기로 미루어지게 된 우리 전북의 현안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남원 공공의대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추진해 오다가 야당의 반대로 못했던 것인데요. 올해는 8월달에 어떤 전공의 파업 사태 때문에 또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원 공공의대를 자꾸 지역 현안으로 수건 사업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일부에서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듯이 저희들이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런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적으로 양성하는데 그거를 전라북도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 정부와 여당은 남원 그러니까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전원이죠. 국립의전원을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하고 대화하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경재 의원과 김영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말씀 나누시죠. 이경재 의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그 최근의 그 복당 결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 결정을 했는데 그건 어차피 뭐 도당의 의견도 반영이 다 됐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심사 대상자가 35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26명이 복당을 승인을 받아갖고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어떤 1차적인 그런 관문을 이제 마무리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복당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복당 기준은 무엇이었고 또 앞으로 추가 복당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매월 복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예. 보통의 일반 당원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엄격한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출마한 적이 있거나 또 앞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한 심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복당 승인이 불어던 경우는 이제 과거에 지방 선거에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뭐 좀 불리하다고 느끼고 탈당해서 뭐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에 복당을 저희가 도당에서는 이제 이번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개정된 지난 8월 개정된 당원에 따라서 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공천을 신청하는 것 자체를 참여 의사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에서 탈당했다고 하면 불복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에 바뀐 당원의 강화에 따라서 중앙당에서 불허한 것입니다. 네, 추가 복당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월 지금 많은 복당 신청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할게요. 지금 특례시 문제가 이제 좌초가 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국토 균형 발전 계획에 우리 전북이 어떤 소외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타 지역들이 지금 대구 경북권이나 충청권, 광주 전남권들 가운데에서 민주당 이번 특례시 조항이 빠지면서 뭐 메가시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전라도는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이 흡수 통합되면서 우리 자식들은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 한번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그 균형 발전 구상은 일종의 그 메가시티 구상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이런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그다음에 중부권 메가시티 이런 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제일 애매한 게 사실 전라북도입니다. 과거에 MB 정부 때 광역 구상 속에는 전북을 광주 전남과 통합해서 광역 구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북은 사실 불만이 많았고 과연 전북이 그게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한 그 여론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 전남에 편입되지 않고 전북을 독자적인 권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전북 연구원의 그런 그 의견 제시에 따라서 전북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메가시티 구상, 연담 도시라고 얘기하죠. 이런 구상을 제안한 겁니다. 현재 결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편입되어 가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뤄나갈 계획입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자, 뭐 여러 복당을 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속에서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뭐 김현덕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도지사에 대한 꿈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상직 의원이 탈당한 전주시 을 지역위원장 자리, 그리고 현재 남원임실 순창의 현 시장이 지역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 풀어야 될 그 과제들이 좀 남아 있어서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실 건지 좀 관심사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당 지도부, 즉 최고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다만 전주 을의 경우에 워낙 많은 우려를 낳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10월 달에 전주 을 지역 시도위원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쭉 상황을 좀 듣고 예. 이제 우선은 시도위원 중심으로 지역위원회를 잘 끌어갔으면 좋겠다. 도당이 지역위원회의 지원 역할을 맡아서 해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무엇보다도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고요. 또 추후도 많은 여론들을 들어가면서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운영도 필요하고 또 뭐 추진은 그런 측면에서 근데 내후년이면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지역위원장의 영향력도 상당히 클 텐데 지금 남원 임실 순창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역위원장을 지금 겸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방의회도 그렇고 이완조 시장도 민주당이고 지방의회는 지평구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 제일 본연의 기능인데 지역위원장을 시장이 맡고 있고 그걸 어떻게 지방의원들이 감시 견제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또 한간에는 전주 을 지역도 뭐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권한대행을 해야 되나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도민 유권자들한테 우리를 좀 지지해 주세요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예.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인지 그것이 또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비판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의원의 상급 정치적 지도 역할을 한다는 거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당원 당규상 마땅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 단체장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아무튼 이런 뭐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지도부하고 이 문제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도당 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 도민들께서도 지내고 계십니다. 큰 위로와 격려를 좀 드리고요. 저희가 좀 내년에는 조금 더 희망의 새해로 나아가도록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라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그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초에 전라북도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북의 미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뭐 대토론회를 열 생각입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도지사나 우리 시장 군수님들 같이 또 좀 모여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놓고 또 토론을 벌일 생각입니다. 연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우리들의 노력과 변화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저희들 항상 도민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김영기 대표님, 아직 뭐 2020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김윤덕 현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이제 차기 대선 구도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김영기 대표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에서 어떠한 인물군, 어떠한 또 후보군, 또 어떠한 차원에서 유권자는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다음이면 이제 민선 8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이 넘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장단점이 이제 가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전라북도를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김영기 대표님. 제가 할까요? 예. 예. 우리 전라북도는 뭐 최근 뭐 오늘 이번 뭐 예산이 과거보다 많이 했다고 이런 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점점 공동화되고 있는 어떤 광역 지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수준이 우리 전라북도를 이야기할 때 이번 메가시티도 이야기 보면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제주거든요. 예. 제주는 뭐 또 섬이라거나 더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면 강원도와 어떤 전라북도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특례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전주, 춘천, 청주였거든요. 예. 근데 청주는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좀 지나면 그 100만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85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보면 어떠한 국토개발계획 속에서도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아까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MB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라북도 소외는 그와 다를 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광역 경제권에서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개발 광역 경제권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지역 자체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충청권 여기 있는데 우리 전북만 아무런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전주 완도 통합 문제도 아직도 지금 수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지 못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주 완도 통합 문제도 정치권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완주군수 전주시장 하기 위해서 분열을 시켜놓고 전라북도 어떤 발전을 막고 있으면 그 역사책에 망고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크게 보면 일산 군산도 큰 틀에서는 하나로 가지 않으면 물론 지금 당장 뭐 통합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점점 현재보다는 좀 더 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오랜 시간 자초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숨쉬기도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 다른 데보다 훨씬 고령 인구가 많거든요. 그러면 인구는 더 훨씬 빠르게 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들을 내와서 그 타 지역을 흡수당하지 않기 위한 자체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보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된 원인들 대다수를 보면 너무 우리 전라북도는 행정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거든요.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도지사도 하고 또 중요한 중앙무대도 나고 이러면서 정치는 정치하는데 거의 은퇴 직전에 은퇴하기 한 5년 정도 남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단체장 나와서 거의 다 단체장을 해가지고 지금 고령화돼 있어. 70대 넘은 분들이 뭐 요분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나이는 뭐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젊은 행정 관료들이 나온 게 아니라 거의 은퇴 직전에 나와가지고 정년 연장형에 그래서 또 재선 삼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행정가의 특징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행정의 가장 단점으로 장점도 만점 복지부동을 이야기하듯이 대가 없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걸 참 좋아합니다. 행정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만연돼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차기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 이후라 대선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한번 완전히 물갈이하면서 행정관료가 아니라 시도위원 출신,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한번 주도하는 지방선거 그리고 또 새로운 진짜 개혁적인 참신한 정치 신인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전북 도민들이 이제는 민주당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왜냐하면 현재 민주당 공천구조 속에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공천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유권자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전라북도 미래는 암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0년 대선에 이제 후보군이 어떻게 그 이야기는 못했는데요. 단단히 하면은요. 군산 같은 경우는 강임준 어떤 시장의 상당 어떤 독주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군산에 현재 이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 속에서 지금 또 초선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과 또 이렇게 뭐라고 해요 합의 잘 맞아가지고 여러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도지사, 시장, 그 다음에 완주군수 이런 분들이 이제 3선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3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 우리 도지사는 우리 전라북도 민선제대에 3선 한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비교해서 현 지사는 3선으로 할 정도의 많은 업적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선거도 상당히 고전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전주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만회할 만큼의 진화한 활동이 있었는가
우리 전주에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또 완주가 또 있죠. 그런 것들이 과연 삼성고지는 저는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또 정치권 움직임도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3선이 끝난 이제 더 이상 끝나서 남은 것 순창이 남은 순창은 이제 바뀌잖아요. 예, 바뀔 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좀 새롭고 개혁적인 참신한 인물들이 나와서 그 지역 낙후된 그 지역을 한번 개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초선위로 있는 뭐 고창이나 부안, 김제 이런 데들은 우리 전라북도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초선이 대과가 없었다면 현재 분위기 속에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 있는데 이제 고창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향배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변화가 있겠죠. 익산고창 임실무주가 지금 현재 무소속의 자치단체장이고 익산, 삼선이 남원과 순창이기 때문에 연임 제안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군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마디 더 덧붙인다면은 사실은 일당 독주이기 때문에 공천이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참신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지금 같은 어떤 시스템에서 경선 구도 속에서 공천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이게 가장 한계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호남 정서가 강한 이런 지역일수록 뭔가 좀 인물을 찾아서 발굴하고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거는 우리 인물을 내세우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오라고는 상품을 내놓고 선택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역량 있고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내놓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지.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개혁적이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물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또 하나 앞으로 지방선거의 포인트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나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대선이 3월 초잖아요.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일단 대선의 정권 재창출의 유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권 창출했다면 어떤 사람이 위해서 됐는가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그 캠프에서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정당 형체를 띠기는 저는 어렵다. 그리고 공천 방식이 대선 끝나고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부각됐던 그 대권 주자에 의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광역이나 이런 데는 경선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데도 많은 영향을 물론 시도위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 기초단체장 관계 같은 단체장 선거에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조기 대선 이후에 그 대선의 결과가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다음 2022년 3월 대선이 6월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어떤 인물이 당선되느냐 여기서 어떤 인물이란 건 이제 영남 쪽 후보일 수도 있고 호남 쪽 후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정당이 일단 정권 창출이 뭐 어디가 될지도 현재는 뭐 모르니까 그것도 것일까. 알겠습니다. 한 해를 짚어보는 정치 토크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2020년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의 찾아가는 이 정치 토크는 2021년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김영기 대표님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새해에도 터놓고만 합시다는 좀 더 노력하는 또 여러분들께 좀 더 알기 쉬운 정치 이야기 또 시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